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이제 개론적인 걸 전반적인 포스트 모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형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읽어 내려갈 거예요. 뭐 니체도 하고 발터 베냐민도 하고 푸코, 레비나스, 데리다, 뭐 지젝 또 바디우도 하나요? 네. 뭐 그런 쭉 하고 마지막에 지젝은 또 제가 올 거고요. 오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기 전에 포스트 모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포스트 모던인가, 모던이랑은 뭐가 다른가, 포스트 모던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가, 뭐 여전히 포스트 모던으로부터 우리는 왜 자유롭지 못한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당혹스러워서 제가 쓴 책, 요 책에 여러분 혹시 배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죠? 그게 77페이지. 여러분 그 혹시 나눠 들으셨죠? 요 순서대로 나가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걸 한번 펼쳐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먼저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에 이게 포스트가 붙죠. 칠판이 잘 보이시나? 안에 계신 분들? 보이신다.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더니즘을 알아야 포스트를 알겠죠. 이거 포스트, 이거 포스트 담론이라고 해요. 포스트 자가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담론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말고. 포스트 휴머니즘. 요즘 포스트 휴머니즘 개나 소나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얘기해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무엇인가?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이게 요즘 대세야, 대세. 그것도 포스트가 붙죠.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을 잘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겠지. 그 포스트 휴머니즘 말고 또 포스트 구조주.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스트럭처리즘도 되게 우리 데리다나 푸코 할 때 구조주의, 탈구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을 할 때는 스트럭처리즘을 알아야 돼. 쇼시르로부터 해가지고 쫙 이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포스트 담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페미니즘, 포스트 막시즘, 뭐 굉장히 많은 이걸 포스트 담론이라고 해요. 포스트 담론. 그 중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포스트가 붙으면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포스트에 속으면 안 돼. 내가 포스트 담론 잘 알아. 그거는 포스트 담론을 잘 안다는 것은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한다는 것은 모더니즘에 대한 그 줄거리를 쫙 알고 있어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기 쉬운 거죠.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포스트 휴머니즘, 뭐 포스트 페미니즘, 포스트 막시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민중신학, 이것도 요즘 다 논의되는 건데, 이 기본적인 근을 잘 알아야 포스트가 붙은 포스트 담론을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포스트 담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포스트 담론에는 항상 두 가지 스캔이 들어가요. 포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하나는 애프터예요. 애프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가 있잖아요. 축구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는 전반전이 1대 0이면 후반전의 시작이 뭐죠? 후반전의 시작이 1대 0이죠. 그러니까 전반전의 거를 후반전까지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애프터의 의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 애프터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석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거죠? 계승.
내지는 연장. 모더니즘의 진 빚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이 이룩한 성과, 실패 이거를 다 지고 가는 거야.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 있어요. 또 하나는 EX야. 탈은 뭐야? 탈 여러분 부정이죠. 네거티브 한 거야. 네거티브. 그러니까 요 포스트를 EX로 해석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근대성에 대한 뭐죠? 털고 가는 거야. 털고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책을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스캔을 해야 되는 게 이 책의 저자가 아니면 이 논문의 논지가 이게 이 뒤에 있는 이건 여러분 단순히 모더니즘뿐만이 아니라 스트럭처리즘, 콜로니얼리즘, 막시즘, 페미니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게 책을 읽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논문이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애프터 하고 있느냐, EX 하고 있느냐,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그 리딩의 기술이 되게 늘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지할까? 이런 글을 많이 쓸까요? 이런 글을 많이 쓸까요? 저는 요거의 입장에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더니즘이라고 했을 때 근대라고 했을 때 가리나요? 근대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 홍임수 목사님 아무거나 딱 던져보세요. 근대라고 떠오르는 거 하나 단어 하나. 이성 좋아요. 선생님 근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 하나. 진보. 아파트? 왜요? 균일하고. 균일하고. 합리. 이성. 산업과 무역. 산업. 그러면 자본주의랑도 연관이 되겠죠? 진리. 또 산업혁명. 이건 가능하겠죠? 코기토 이성. 코기토. 이게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대충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편성 좋습니다. 보편성. 유니버셜한 거. 그 근대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다양한 근대가 있죠. 다종의 근대가 있다고 해. 뭐 정치적인 근대가 있어요. 정치학에서 말하는 근대성의 시작. 국민국가의 탄생이죠. 국민국가의 탄생을 정치적인 근대라고 해요. 경제적인 근대는 당연히 자본주의의 등장이죠.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근대, 시민의 등장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너무나 다양하죠. 낭만주의의 등장이 근대일 수도 있고, 사회, 문화. 그러니까 이 모든 다양한 근대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근대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최대 공약수적인 근대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어쨌든 여기선 빠진 것 같은데 서브젝트야. 서브젝트가 뭐예요? 주체 줌에 있었어요. 그분 이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주체라고 하신 분. 서브젝트야. 서브젝트 주체 여러분 주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체가 등장한 지가 별로 되지 않아요. 주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고중세 사회에서는 금기였죠. 왜? 내 생각을 말한다는 거는 거의 신성모독이니까. 마녀 사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생각하는 사회, 내가 생각하는 인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고중세 때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되게 생소한 근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주체를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려진 바로는 데카르트가 생각이 나죠. 지금 여기 이 이상훈 일병께서 말씀하신 고기토 생각하는 주체. 물론 데카르트가 중요한 주체의 발견을 해서 근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데카르트가 중세를 마감한 학자라고 평을 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 안에서 연장된 실체니 사유 실체니 데카르트 안에 되게 주체에 대해서 여전히 플라톤적인 이원론이 있어서 데카르트가 근대인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퀘스천을 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근대다. 왜냐 이 주체를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그 데카르트가 중세를 마감한 사람이라는 것에 한 표를 얻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근대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를 만든 사람은 그 주조한 사람은 칸트예요. 칸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 칸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시간 걸려서 이거. 칸트가 왜 중요하냐면 칸트에 와서 근대적 주체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요. 칸트에 와서 주체는 어떠한 우리 알의 대상이 있고 알미라는 알의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알을 우리가 다 인식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안에 들어온 알민 거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엔 신이라고 했을 때 신은 그냥 뭐 교황이 말한 것처럼 성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온전하고 아주 홀리 스피릿하고 앱솔루트한 빙 자체를 우리가 이게 신이야 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아멘하면 온통 그게 신이었잖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칸트에게 와서 신은 뭐냐면 나의 인식, 나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 그 신. 그 신은 여러분 그 전체적인 신이겠어요? 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나의 역사와 서사와 젠더 특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통의 그 범주 안으로 그 신을 내가 아는 거야. 그 신을 내가 아는 거고 그 신을 내가 말하는 주체가 주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신 이상훈 선생님, 재영 선생님, 민석 선생님이 증언하는 신이 옛날에는 다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다 다를 거 아니야.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니까 그 신을 말하는 그 주체가 주체인 거야. 굉장히 이제 이게 근대적인 주체인 거죠. 그게 고기토인 거야. 나의 세상 안으로 나의 인식 안으로 세계를 끌어들여서 세계를 다 말하는 건 뻥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신을 말하는 그것이 진리다 라고 땅땅땅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게 칸트야. 그게 여러분 순수이성 비판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성리상학은 다 뻥이었다. 우리가 인식과 경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를 말해왔던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동안 믿어왔는데 그건 뻥이다. 그러면서 순수이성 비판 뭐 1장부터 해서 그걸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알미란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온 있음 전체를 말할 수가 없어. 신 전체를 말할 수가 없어. 그건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 있음은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온 그것을 나의 알매 차원으로 들어온 그 있음만을 말할 뿐이야. 굉장히 이걸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죠. 칸트의 순수이상 비판 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킨 주체가 주체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도는 거야.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그 주체 위에서 진보가 선언이 되는 것이고 이성이 선언이 되는 것이고 계몽이 선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계몽이라는 말도 빠졌죠. 계몽이 영어가 뭐예요? 영어 인라이트먼트잖아. 인라이트먼트. 요 가운데 라이트가 있잖아. 라이트. 이 빛은 신의 빛이 아니야. 옛날에는 거의 로고스 신적인 빛이었죠. 이젠 코기토야. 코기토. 나의 빛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위로이고 고중세의 그 인간에 비해서 엄청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인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성의 횡포와 독단으로 근대가 갔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주체의 발견인 것이고
이 주체로부터 야기되는 국민국가의 탄생, 자본주의의 등장, 시민의 등장 이럴 수 있었던 게 이 주체가 선언되고 난 다음부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이게 주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체라면 이 주체가 어떤 주체죠? 이성적인 주체, 진보적인 주체,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이거를 애프터로 보느냐, EX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애프터로 볼 경우 이 주체를 어떻게 본다는 거야? 주체가 일으킨 여러 가지 실패들을 미완의 근대. 아직 이성은 종착점에 이르지 않았다. 이성은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저지른 피해를, 주체가 저지른 피해를 주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주체의 자기 반성, 자기 갱신을 통해서 주체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계속 진보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이성의 자기 비판, 이성의 자기 갱신, 이성의 자기 반성을 통해서 계속 이성은 진보할 것이고 계몽은 미완의 계몽인 것이고 하지만 언젠가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갈 것이다. 이성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야. 여러분 하버마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윌겐 하버마스니 뭐 요즘은 이제 3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은 여전히 이성에 대한 자기 변신, 자기 반성, 또 자기 갱신, 이 이성의 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성이 아닌 감성이라든지 욕망을 얘기하는 프랑스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뭐 데리다나 푸코나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열풍이 막 들어섰을 때 하버마스 데리다 대결, 하버마스가 늘 이쪽을 대변해서 맞짱을 떴어. 얘네들을 향해서. 이성의 폐기, 주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지. 이성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이 프랑크푸르트다 2세대, 3세대 학자들이 요 탈이성을 주장하는 프랑스 철학자들에 대항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시절이 1990년대였어요. 여러분 1990년대 나왔던 책들이나 논문들 보면은 되게 많아 그런 게. 하버마스와 데리다, 하버마스와 푸코 뭐 이런 식의 서로 논쟁하는 것들이 이런 거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 요즘은 그런 논쟁이 사라진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나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되게 일단 커다랗게 두 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것이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전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은 그러니까 요쪽 애프터의 이야기는 아닌 거야. 주로 요쪽 얘기들인 거예요. EX 그룹의 흔히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거예요. 혹시 이제 다른 독일 철학 하시는 분들이나 비판 철학 하시는 분들이 읽는 포스트 모던 담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을 때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냐를 여러분들이 일단 구별을 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 솜니에모에서 할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학의 흐름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강의 앞으로의 세미나의 맥을 짚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EX. 포스트를 탈출한다 할 때 탈출한다는 거야. 모더니즘을 탈출한다. 이성을 탈출한다. 계몽을 탈출한다. 진보를 거부한다.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어떤 자신만만함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러한 삐딱한 시선에서 근대적 주체와 이성을 바라본다.
이러한 렌즈로 지금부터 볼 거예요. 지금 다음부터 할 리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트로덕션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 자세를 여러분 일단 가지시고 여기서 이제 혹시 근대에 대한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긍정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분은 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 갈 거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할 건 우리 그 고대 그리스 철학도 막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님 예전에 예전에 그 굉장히 고대 그리스 철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뭐 이런 사유들을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왜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모더니티도 그렇고 어느 날 뚝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경유한 것이고 모더니즘은 중세를 경유한 것이고 중세는 또 고대를 경유한 것이고 고대는 훨씬 이전에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으로부터 비롯됐던 사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되게 어떤 연속선상이 사실은 있어. 그것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선택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말들이 막 변환되고 다르게 선택되어지고 요 과정들이 사상사잖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 지난한 2500년 동안의 서구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한다는 건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서부터 흘러왔던 사상의 흐름을 쫙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리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간 옛날 이야기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더 정교하게 사유하기 위해서 좀 옛날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옛날 이야기는 이제 어떤 사상사의 어떤 근간 내지 이건 당연히 서구적인 사상이지만 서양 사람들의 생각의 무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이거는 뭐죠? 진이죠, 진. 선 미죠, 진선미. 진은 영어로 뭐예요? 진. 진리할 때 진. truth. 선은 그것이야, 끝. 미는 뷰티. 이거는 선은 여러분 흔히 알의 영역이라고 해. 안다. 날리지. 이거 이제 뭐 과학, 뭐 논리, 뭐 이런 거랑 이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선은 뭘까요, 여러분? 선은 양심. 이거 선은 진이 알의 영역이잖아. 이건 여러분 doing의 영역이야. doing. 굿이라고 있죠, 굿. 여러분 미국에 이제 많이 가실 텐데 How are you feeling today? 라고 하면 영어 회화 보면 I am good 이라고 하잖아요. I am good. I am good이라고 할 때 I am good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분 어때? 난 좋다지. 좋음의 의미가 하나 있어. 그새는 좋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쁨. 좋음은 기쁜 거지. 기쁨. 좋음은 기쁨이야. 좋은 건 여러분 좋은 기쁨이 쾌락이에요. 쾌. 여러분 쾌락주의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쾌. 좋음, 기쁨, 쾌,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결국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빠요? 나쁜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좋음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야. 여기에 여러분 정의가 있어. 저스티스는 왜 이거랑 뭐가 상관이 있어? 제일 처음에는 내가 기쁜 것, 내한테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 나의 정신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막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쾌락 느끼고 내가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행복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집안이,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가 같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회적인 행복, 기쁨, 사회적인 쾌락을 어떻게 증진시킬까가 저스티스야. 정의론. 서구의 윤리학에서, 이게 여러분 서구 윤리학의 계보예요. 서구 윤리학은 이거였어. 좋음과 기쁨과 행복한 것과 쾌락적인 것과, 이것이 지금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집에 있으신 분 다 있죠? 다 있죠, 여러분? 다 안 읽었죠? 그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왜 어렵냐 하면은 마이클 샌델의 책에 이게 다 있는 거야. 고대 그리스의 행복과 기쁨과 좋음과 쾌락과 이 기쁨의 윤리학이 어떻게 근대에 롤스를 이루고 뭐 벤덤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공리주의자들이나 그런 다 이 라인에 있는 거야. 서구의 윤리학은 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집단적인 쾌락, 집단적인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걸 노리는 거야. 이걸 다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 어려워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내가 유학 동안에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부가 팔렸대요. 그런데 샌델 교수님이, 샌델은 하버드에 있었는데, 샌델 물론 유명한 사람인데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원탑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나라에는 마이클 샌델만 알잖아요. 마이클 샌델 물론 훌륭한 학자인데 그 사람만 아는데, 그 사람 말고 되게 이렇게 날리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이클 샌델 어제 시카고에 왔어. 시카고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특강 같은 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요 앞에 거리에서 있었는데, 제가 질의응답할 때 선생님 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팔린 거 아냐고, 안다고. 내가 한국도 갔다 왔다. 한국 사람들이 그 어려운 책인데 그거 다 읽었지? 그러니까 그럼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유식하구나. 그럼요.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그런데 그게 되게 어려운 책이야. 미국 애들도 잘 이해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읽은 것 같냐? 나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아마 이명박 때였나? 이명박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막 명박산성 쌓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쨌든 정의를 위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선생님의 그 워딩이 되게 좋았던 것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여기는 이제 다 읽진 않았을 거다. 여기까지 올랐으나 그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만큼 어려운 책이야. 미국에서도 읽기가 되게 힘든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전의를 깔고 다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에 서가에 꽂혀서 안 읽고 있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라인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면 지금 몇 시간이 더 하는데 이런 얘기, 이 그릇이 좋음이잖아. 그릇에 또 다른 뜻이 있어. 선하다야, 선하다. 이게 윤리학이나 철학에서 여러 윤리학 책이나 철학 책을 볼 때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윤리학책이다. 두 가지 스캔을 해야 돼. 이것이 좋음으로 쓰이고 있나 선함으로 쓰이고 있나. 좋음으로 쓰일 경우에는 이게 목적론적인 윤리, 이거 이런 목적론적인 윤리라고 하죠. 이런 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선함으로 쓰이고 있다 라면은 칸트예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당위론적인 이런 윤리.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타당한 입법에 의해서 행위하라. 보편타당한 무엇인가가 있어. 선의지가 있고 다 마땅히 뭐뭐뭐뭐 해야 되는 게 있어. 마땅히 뭐뭐뭐뭐 해야 되는 거. 마땅히 뭐뭐뭐뭐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쾌락과 나의 좋음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 너머에 있는 어떤 거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나의 행위를 주도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야? 목적론적인 윤리로 나의 기쁨의 해석학, 좋음의 해석학, 또 뭐 쾌락의 해석학, 행복과 정의의 인식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행동의 그 근원이 뭐야? 그거 알 수 없어. 마땅히 뭐뭐뭐 해야 되는 것. 그걸 칸트는 뭐 선의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뭐 어떤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항상 칸트 얘기할 때 하는 건데, 우리 상훈이는 한 수백 분 들었겠다. 칸트 옛날 지하철에는 옛날에 문이 두 개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하철에만 문이 있는데 승강장에도 문이 있죠. 옛날에는 승강장에 문이 없었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연식이 이제 어떻게 되시나? 옛날에 승강장에 문이 있었죠. 승강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뭐 신도림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툭 열차가 올 때 사람이 많아 건드리면 떨어져가지고 막 다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승강장에 문이 설치가 됐죠. 그런데 그 승강장에 문이 설치되기 전에는 20세기 말 요때쯤에는 그 신문 사회면 기사에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왕왕 등장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아기가 떨어졌어. 아기를 구하고 자기는 죽어. 이런 기사들이 왕왕 신문 사회면에 등장을 했어요. 지하철에 떨어진 아기를 구하고 딱 건네주고 딱 치워 죽는 거지. 그런 기사 여러분 본 적 있지 않나요? 왕왕 있었어요, 정말로. 그걸 여러분 윤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나의 좋음의 윤리학, 기쁨의 윤리학, 쾌락의 윤리학, 행복의 윤리학으로 해석이 돼야 한대요. 이 기차가 들어오는데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들어가지 않아야 돼. 뛰어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늘. 몇 프로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뭔가 있는 거야. 뭔가 당위적으로 뭐뭐 해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 칸트는 뭐라고 딱 말하지는 않아. 그게 신의 음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는 않지. 그 당위적인 그것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윤리학이 있는 거예요. 이 서론을 추구하는 윤리학.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1782년인가 실천이성 비판은 그 뒤에 나온 거니까 요 윤리학에 있어서 서양의 윤리학에 있어서 이 좋음을 추구하는 윤리학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요 목적론적인 윤리는 요 의무론적인 윤리학, 칸트의 선을 추구하는 윤리학은 근대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가능해 그게? 주체. 칸트가 말했던 이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 선은 삶의 영역이고 이건 윤리와 신학, 종교의 영역이야. 여러분 종교는 이 영역이 아니에요. 삶의 영역이 아니야. 종교는 궁극적으로는 삶의 영역이야. 알고 깨우쳐서 내가 어떤 행위로 나가는 것까지가 종교의 영역인 거야.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윤리예요. 어떤 갈등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액션을 하느냐, 액트를 하느냐, 이것도 되게 달라지는 건데 나중에 이거 지적할 때 할 거예요. 갈등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행위를 할 때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갈등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좋음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선함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좋음, 손 들어보세요. 좋음. 오, 괜찮아. 선함. 좋음이 맞네. 선함보다. 이건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갖고 굉장히 이건 이제 복잡하죠. 이게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 서양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진선은 할매 영역이고 알매 영역이야. 서양의 고대, 중세, 근대는 어쩌면 이것의 역사였어. 진과 선에 의해서 주도됐던 역사였죠. 미는 여러분 뷰티죠. 뷰티. 이거는 낌새라고 할 때 그 낌 있잖아. 촉. 낌의 영역, 촉의 영역, 감성의 영역, 욕망의 영역, 감성과 욕망의 영역. 요즘 트렌드죠. 감성과 욕망, 감성과 욕망의 영역.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라고 저 나름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할 때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말을 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뭐 20자네로 써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예요.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기도 해요. 의지는 여러분 will이죠. 왜 의지의 영역이야? 나의 행위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과 의지에 의해 이건 이성의 영역이죠. 알의 영역은 이성과 의지의 영역에 의해 억압당했던 나의 감성과 욕망의 재발견.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절 때까지는 이성과 의지의 영역이 득세를 했는데 그동안 감성과 욕망의 영역은 이렇게 없어졌던 영역이었어. 이 없어졌던 영역을 재발견해서 다시 바라보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골자인 거죠. 이것의 시작이 여러분 니체라는 거예요. 이성과 욕망의 발견, 이성과 욕망에 대한 탐구의 시작이 니체라는 거예요. 니체는 역사를 어떻게 봤냐 하면 니체를 번역하신 출판사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은데요. 니체는 많은 책을 썼죠. 니체의 초기 작품이 비극의 탄생이 제일 처음 작품이야. 그리고 이제 중기 작품에 지금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의지의 힘, will to power. 그리고 뭐 후기 작품으로 가서는 후기 작품엔 주로 도덕의 계보학이라든지 안티크라이스트, 에케 호모 이런 종교 비판적인 것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니체의 책이 있는데 지금 니체의 근대성 비판을 얘기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단상을 얘기할 때는 비극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비극의 탄생을 읽을 텐데 니체는 천재예요. 천재. 니체는 그리고 신학자야. 제가 볼 때는 신학자야.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 속지 마세요. 니체는 어쩌면 시인의 부활을 가장 애타게 도래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9세기에 죽어버린 그 신, 이 사회가 이렇게 자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폐해 가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이 교회를 향해서 저런 신이라면 죽어야 된다. 이 고통의 시대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저 사람들의 눈물 한 자국 닦아주지 못한 이 신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정말 절규를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 신에 대한 비판을 해. 근데 그 신에 대한 비판이 어쩌면 신의 도래? 신을 더 갈망하는 목소리를 저는 읽혀요. 에케오모도 그렇고 엔티크라이스트도 그렇고 그런 책들이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저는 니체만큼 처절한 신학자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니체의 저작들을 살펴보면은
니체의 저작들이 후기에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종교 비판적인 서적들인 거야. 보통 이제 나이가 듣고 말미에는 책을 쓰는 속도라든지 강도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니체는 처음에는 그냥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글을 쓰다가 정말 죽을 때가 다 돼서는 칙칙폭폭 빵 터뜨리고 죽어요. 여름에 덥고 짜증 날 때 니체 후기 책들 읽어보면 잘 확 깨.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똑바로 해야겠구나. 교회를 똑바로 다녀야겠구나.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가 굉장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니체는 무신론자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열렬했던 복음주의자가 니체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니체만큼 시인의 도래를 얼마나 염원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니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되게 선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니체는 역사 분류법이 우리랑 달라. 보통 우리 역사라는 것이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신학에서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요. 칼케톤 공의회 451년부터 1517년 종교 개혁까지가 중세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뭐 그 다 다르지. 뭐 정치적으로 근대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근대고 뭐 다 달라. 그 정치적인 근대, 정치적인 중세 뭐 다 이게 의미가 다른데 어쨌든 고대, 중세, 근대 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니체는 이렇게 역사를 보지 않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니체는 서사시 시대라는 시대가 있고 비극의 시대. 그 지금 우리 여러분 아빠 읽을 거야. 비극의 시대라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철학의 시대가 있어요. 고대, 중세, 근대로 보지 않고 역사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서사시 시대는 대표적이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야. 여러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얘기 아시죠? 그 뭐죠? 영화? 브래드 피트가 아킬라우스로 나왔던 영화. 헥토로 나오고 트로이 얘기야. 트로이 일리아드는 트로이 원정 떠나가는 얘기고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이가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가 기다리고 있는 어디죠? 그 고향 테베로 돌아온 이야기잖아. 그 돌아오는 길에 또 외눈박이 괴물 누구죠? 사이클로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사이렌의 바다도 지나면서 하잖아. 험난한 지형을 거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일리아드고 오디세이는 트로이 원정 가는 얘기야. 집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뭐예요? 오디세이야. 호메로스의 작품인 거예요. 그때 쓰여진 게 여러분 이게 헬레니즘 문화권이고 헤브라이즘 문화권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도 집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죠. 출애굽도 여러분 집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야. 그걸 이제 귀향서사라고 해. 귀향서사. 성장서사라고 하기도 하죠. 성장소설도 소설에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 그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귀향서사, 성장서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원본들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고 성서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라는 거예요. 서사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저때 호메로스와 일리아드 저때 BC 한 7세기, 8세기 아마 이쯤 됐을 거야. 서사시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이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서사시 시대는 이런 시대였대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위에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 밑에는 빨간색. 파란색은 뭘 상징하는 걸까? 아폴론적인 것. 아폴론적인 게 뭐예요? 아폴론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거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까 말했던 진의 영역이겠지. 진. 그리고 의지의 영역이기도 해. 아폴론적인 건. 빨간 건 뭘까요, 여러분? 디오니소스적인 것.
바카스 뭐 술의 신이잖아.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감성과 욕망의 영역이겠죠. 아까 말했던 진서미로 따지면 진서는 이 아폴론적인 것이고 미는 디오니소스적인 거야. 서사시 시대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우리의 이성과 의지의 영역과 우리의 욕망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았고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호메로스와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어보시면은 인간이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인간이 신에게 말을 하고 신이 인간에게 말을 하고 신이 인간을 향해서 뭐 애원을 하고 굉장히 신, 인간, 자연, 대상, 사물, 비인간 존재, 지금 포스트 휴먼, 비인간 존재를 향한 이런 모습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 다 그때 얘기가 된 거야. 이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얽혀 있어. 여기 서사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비극의 시대는 뭐냐?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거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의 3요소가 뭡니까? 연극의 3요소. 연극의 3요소. 무대가 있고 배우, 관객. 오, 훌륭하신데?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는 거잖아요. 연극의 3요소. 하나 더 붙이면 희곡. 희곡이 있으면 연극의 4요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비극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비극은 뭐가 있어야 돼? 비극은 요 자리에 코러스가 있어요. 코러스가 뭐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거잖아. 노래하는 거.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여기가 무대예요. 나는 배우죠. 이 사람들은 코러스야. 여기 코러스 1, 코러스 2야. 저를 따라 하셔야 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느냐 하면 여기는 죽어라 노래를 불러야 돼. 내가 여기다 죽느냐 그러면은 살아라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난 누구라고? 배우. 여기는 뭐라고요? 무대. 여기는 관객. 여기는 코러스야. 알았죠? 야, 해봅시다. 사느냐? 죽어라. 다시. 사느냐? 죽어라. 그게 죽겠어요, 그러면은? 강렬하게 할 거 아니야. 죽어라, 이렇게. 사느냐? 죽어라. 죽느냐? 살아라. 그렇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서사시 시대에서는 이게 하나로 가다가 무대가 분리된 거야. 인간의 의식이 비극의 시대를 거치면서는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각각. 이렇게 가다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종 세트에 이르러 비극의 시대가 단절이 됩니다. 야사에 의하면 야사에 여러분 야사에 의하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밑에 가서 형님 따거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이랬대요. 요때는 다 희극 작가였어. 네가 쓴 연극 대본을 다 불태우고 와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우고 오라는 얘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에게 있는 아폴론적인 것만 남기고 너 안에 있는 디오니소스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라는 뜻이었던 거지. 이게 야사니까로 흘러 지내세요. 이 이후로는 여러분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는 서양의 역사가 이게 BC 5세기잖아. 철학의 시대로만 간 거야. 니체의 생각이에요. 니체의 생각. 철학의 세계로 쭉 간 거고 고대, 중세, 근대를 지나 지금 니체는 19세기에 있는 거잖아. 19세기 끝에서
지금의 문명을 바라보는 거야. 이 폐악스러운 지금의 문명을. 자본주의의 맹아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익부 빈익비가 되고 노동자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부패하고 있고 교회는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걸 회고하는 거야. 회고하면서 생각한 거죠. 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구나. 니체는 엘레아 학파를 비판해요. 엘레아 파르메니데스로 대표되는 엘레아 학파. 엘레아 학파는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신이지. 그 엘레아 학파는 그리스 자연 철학을 거의 이제 종교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스가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플라톤이 시작되기 전에 파르메니데스의 이 엘레아 학파의 이 철학적인 사유가 쭉 온 거야. 세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나중에 연애할 때 써먹어요. 다 넘어가. 부디. 이 생각부터 시작이 됐는데 니체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하는데 꼭 집어서 엘레아 학파의 이런 사유가 이런 사색이 2500년 동안 쭉 지나와서 지금의 폐악스러운 시대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BC 5세기에 거세당한 제거당한 감성과 욕망에 대한 찬미를 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는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우리의 욕망과 감성의 재발견이라고 했잖아. 그 조상이 니체인 게 바로 이런 이유야. 니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에 대한 사유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니체가 여러분 니체에 대한 열기가 끊이지 않죠. 이런 이유들에서부터야 모든 포스트 담론들 얘기할 때 포스트 휴머니즘도 마찬가지고 다 니체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니체, 푸코, 들레즈 다 니체리안들이야. 20세기, 21세기 니체를 재해석하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온톨로지 오브 비커밍이라고 얘기해요. 비커밍. 온톨로지 오브 빙. 세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무언가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건 뭐 나랑 상관없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믿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중요해. 왜냐하면은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부정을 해야 이걸 내가 납득될 수 있는 용어들이니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가 이 역사였어. 이 주류 서구 형이상의 역사였어. 이거는 온톨로지 오브 비잉이에요. 온톨로지가 여러분 존재론이잖아. 있음의 비잉은 있음이니까 있음의 존재론. 그 있음의 존재론으로 점철되었던 게 사실 서양의 역사야. 서양의 주류 역사예요. 온톨로지 오브 비커밍 있었죠, 당연히. 그게 뭐 헤라클레이토스니 뭐 경험주의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비주류야, 사실. 서양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딱 메인으로 등장했던 적이 없었는데 니체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니체 이후에 푸코, 우리 앞으로 배울 푸코, 들레즈는 하지 않지만 들레즈 다 이 영향력 안에 있어요. 온톨로지 오브 비커밍. 되어감의 존재론.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원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기원이 시작되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전이해를 갖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요 텍스트를 조금 읽으면서 좀 보충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지금 다 한 건데 조금 읽으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건 제가 한 거예요. 포스트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이후 전개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프터는 후에, 나중에, 후반의 뜻을 지닌다. 이런 중간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해석할 경우 포스트 모던은 근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러분 지금 77페이지 중간입니다. 근대의 후반전인 셈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가 미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근대의 유산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거죠. 포스트를 애프터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없다. 근대 연장선상이니까. 그렇지? 대표적인 경우가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비판 이론가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들은 근대성으로부터 파생한 문제들은 근대적 이성의 반성과 각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대적 이성은 미완의 이성이고 지속적인 반성과 각성과 진화를 통해 이성은 자신이 저질렀던 문제들을 능히 처리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를 두고 되게 유명한 말이야. 하버마스가 했던. 근대는 미완의 기획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근대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지금의 실패를 극복하고 근대를 완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완의 근대에 담겨져 있는 말이죠. 유명한 각주가 나와 있죠.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하버마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옛날 저거 많이 읽으면서 겁나게 박터지게 싸웠던 적이 있는 책입니다. 내가 저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해서 하버마스 공부한 선생님들한테 많이 굴복을 당했죠. 저 책을 볼 때마다 옛날에 쓰라린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미안해 근대다. 이 말은 근대는 아직 끝났다라는 현실 인식과 근대적 이성은 계속 진화할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하여 마침내 이성은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깔려 있다. 여전히 여러분 이것도 팽팽해요. 아주 막강해요. 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자기의 성향과 취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건 그냥 하나의 제가 소개하는 건 하나의 포스트 모던 담론인 거고 저런 류의 포스트 모던 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 공부하시고 나중에 딱 택하실 땐 택하세요. 전 다 해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맞더라고. 너무 답답했어요. 하버마스 얘기 또 하나만 할게요. 하버마스를 내가 봤어요. 정말 화장실에서 거기 가면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데 시카고 대학하고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는데 노스웨스턴 대학이 이제 미국 현상학을 소개한 학교야. 되게 철학가가 센 학교야. 노스웨스턴 대학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노스웨스턴 대학의 그 게렛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시카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는 데는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시카고 신학교까지 1시간 운전하고 가고. 그런데 노스웨스턴 대학 철학과에서 하버마스 특강을 한대. 그 붙어 있는 거야. 그 자보가. 하버마스가 온대. 그래서 갔죠. 들어가기 전에 오늘처럼 화장실 갔다가 하버마스야. 하버마스가 있는 거야. 옆에 나랑 같이 나란히 볼일을 보고 있는 거야. 하버마스가. 보고 하버마스네. 끝나가 내가 막 인사하고 한국에서 온 뭐 사람이고 반갑습니다. 뭐 얘기하고 했는데 영어로 나한테 뭐라 하는 못 알겠어. 잘. 약간 그리고 하버마스 선생님이 이렇게 언어가 달변이 아니셔. 사실은 달변이 아니신데 그런데 강연을 듣는데 유창한 영어가 아닌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게끔 해요. 흡입력이 있어. 되게 말 하나 또박또박 말하면서 이성은, 진보는, 주체는. 나는 그게 싫어했거든. 주체, 이성, 진보.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내가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지만 독일의 비판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더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구나라고 느끼게 해줬던 하버마스 선생님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 78페이지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는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 얘기를 할 때 저기 보면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고 리오타르라는 사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서사의 붕괴와 작은 이야기의 발견. 거대 서사의 붕괴와 작은 이야기의 발견.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워딩이야. 아까 두 번째 워딩, 첫 번째 워딩이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우리의 감성과 욕망에 대한 재발견인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 나름대로의 정의라면, 두 번째 정의는 리오타르의 저 말이에요. 거대 서사의 붕괴와 작은 이야기의 발견. 거대 서사가 뭐야, 여러분? 근대적인 거대 서사. 진보. 거대 서사죠. 인류의 진보. 주체, 이성. 우리로 따지면 통일, 민주주의, 인권, 자유, 정의 이런 것들.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들이잖아. 저 옛날에 20살 때 문익환 목사님 방북하고 문익환 목사님 뭐 깜빵에 가시고 이렇게 출소하시고 연설할 때 문익환 목사님 통일 얘기할 때 눈물이 쫙 나요. 지금도 문익환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쫙 나. 어마어마한 거대 서사잖아. 민중신학, 저는 민중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민중신학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울컥울컥해요. 너무나 큰 메시지잖아. 그런 것들이 다 뻥이었다고. 속지 말라고. 그런 거를 한 586 세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민주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20대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그 거대 서사를 얘기했던 애들이 똑같잖아. 그 거대 서사 안에, 민중신학 안에, 근대적인 주체 안에, 통일 논의 안에, 민주주의 논의 안에 여성이 어딨어? 동성애가 어딨어, 거기에? 비인간 존재가 어디 있고? 작은 이야기들이 어딨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모든 포스트 담론들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스트 막시즘도 그렇고 포스트 페미니즘도 그렇고 포스트 휴머니즘도 다 그런 거야.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이야기, 근대적 주체가 만들어 놓은 있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온 있음을 말하는 그 위대한 주체가 만들어 하는 그 역사, 다 뻥입니다. 뻥이야, 속지마 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거대 서사에 속지마. 오히려 작은 이야기들의 발견을 이야기하자. 이건 공이 다 포스트 담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타르 저 책은 사실 재미없어. 포스트 모던의 조건은 하지만 저 책은 위대한 책이야. 왜? 저 워딩이 있어서. 다른 건 다 안 읽어도 돼. 조금만 여러분 따세요. 각 줄을 딸 때나. 되게 중요한 말. 저거 갖고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될 정도로. 지금의 여러분, 요번에 내란 사태 때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때 광장이 달라졌잖아요. 저번에 언제야? 박근혜 탄핵 때랑 지금 너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진 게 뭐예요? 난 저게 실현됐다고 봐요. 거대 서사가 붕괴되고 작은 이야기들의 발견이 실현된 최초의 집회가 지금 집회였어. 요 윤석열 내란 때였어. 왜냐?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똑같이 광장에 여러분 성소수자, 여성, 뭐 별별 사람들 다 깃발 들고 다녔어요. 다 광장에서. 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잖아? 광장에 있는 사람, 박근혜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해서 그만해, 다음에를 외쳤어. 우리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이 작은 목소리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자유를 청취하자는 그 거대 서사의 목소리에 이 작은 이야기들이 묻혔어. 지금 여러분 윤석열 탄핵 때 나가보셨죠? 그 광장에 누가 섰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쓴 거야. 난 정말 울컥했어요. 나는 거기서 윤석열 탄핵 안 돼도 되고 이재명 대통령 안 돼도 된다. 저 자체만으로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했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대를 다 장악했잖아. 물론 그것이 굉장한 정치적인 공학이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커요. 앞으로의 운동,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운동의 역사는 2024년 탄핵 이후와 이전으로 바뀔 거야. 커다란 운동의
그 분줄기를 말할 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저게 난 실현된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거대 서사의 붕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이야기를 발굴한다 함은 타자를 자기 안으로 끌어와 자기 동일성을 확보했던 근대적 주체에 대한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포스트 담론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고 좀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79페이지로 갈까요? 79페이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던 또 하나의 자료가 있죠. 그 계보, 그 사상 계보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2달 동안 저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읽을 책들이 이거죠. 막스가 있고, 프로이드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니체가 있죠. 니체에 대한 얘기는 했고, 프로이드. 여러분, 막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막스 하면 생각나는 거.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 계급투쟁. 계급투쟁. 유물론. 일단 변증권 쪽. 병진법적 유물론. 병진법은 뭐예요? 이게 들어만 맞지. 이거 알겠어요. 유물론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막스는. 유물론이지. 유물론의 반대말이 뭐예요? 관념론이지, 관념론. 관념론은 유심론이야. 요 마음과 물질이 다른 거니까. 그죠? 프로이드 하면 떠오르는 거.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또 정신분석학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무의식을 얘기한 거잖아. 무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야.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당연히 의식이죠. 의식. 니체 지금 또 여러분 니체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감성과 욕망이었잖아. 감성과 욕망. 감성, 욕망. 이거 이제 반이성이라 그래. 반이성. 당연히 여기는 이성, 의지 이런 거겠지. 요 막스와 프로이드와 니체를 19세기 3대 천재라 그래요. 19세기 3대 천재. 18세기 3대 천재가 있어. 칸트와 헤겔과 슐라이르마하예요. 칸트와 헤겔과 슐라이르마하에 대한 얘기는 이 시간에 못해. 막스와 프로이드와 니체가 19세기 3대 천재인데 이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상? 물론 조상을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막스와 프로이드와 니체를 얘기해요. 각각의 분야에서. 왜 이 사람들이 조상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에.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관념론, 유심론, 의식, 이성, 의지가 뭐야? 이것이 서양의 주류 철학이었죠. 주류 철학. 이것이 어쨌든 근대성을 이끌었던 것들이고, 그렇죠? 이것에 대항해서 이 뎁스가 얼마? 뎁스. 이것들의 뎁스가 거의 2500년의 뎁스잖아요.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19세기까지 이 2500년 동안의 서양의 두터운 뎁스야 이것이. 관념론, 유심론, 의식,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이 2500년의 서양의 정신사의 전부였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것들이 이끌어왔던 거야. 그런데 막스가 유물론을 얘기하고 프로이드와 무의식을 얘기하고 니체가 반이성을 얘기하면서 이 2500년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죠. 그래서 천재죠. 이런 사람들이 천재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니체 책을 읽을 거예요. 니체 책 다음이 니체죠. 니체의 20세기 니체가 푸코예요. 들레즈는 뺐는데
들레즈는 뺀 이유는 푸코에 좀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들레즈는 따로 이렇게 요즘 포스트 휴머니즘이랑 연관돼 따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들레즈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라인 니체 라인에 서 있어. 프로이드 락강은 우리가 락강은 하진 못하지만 프로이드 락강 지젝은 할 거야. 지젝할 때 여러분 프로이드 락강 지젝으로 이어지는 걸 한번 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지젝은 요즘 너무나 좀 이제 그 열기가 약간 식었으나 여전히 이게 매력적인 텍스트를 읽는 기쁨과 쾌락을 선사하는 작가죠. 사상가이기도 하고. 요즘 저의 취미가 지젝책 모으는 거예요. 한국에 번역된 지젝책은 제가 다 사드리고 있어요. 읽는 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읽는 거랑 별개로 지젝책은 다 있어. 어떤 건 내가 샀는데 없는 줄 알고 또 산 것도 있고. 가지고 읽는 거랑 별개로 어쨌든 막 사는 게. 지젝책을 읽다 보면 막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고. 지금 우리가 계부학으로 그리면은 요 지젝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와 락강으로 이어진 정신 분석학의 요 라인에 서 있고 또 지젝은 막시스트야. 빨갱이요. 우리 바디우 하죠. 바디우도 여기 있어. 바디우는 여러분 보니까 정통 클래시칼 막시즘이 아니라 포스트 막시스트라고 해. 포스트 들어가지? 포스트 들어가면은 막시즘에 포스트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일까? 막시즘이 여러분 뭐예요? 경제적인 하부 구조, 어떤 생산물, 생산 과정, 생산 분배, 생산 조건, 노동 시간 이런 것들 경제적인 하부 구조에 의해서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진보시킨다. 이게 정통 클래식한 막시즘이었다면 번박하게 말해서 포스트 막시즘은 뭐야? 어떠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돼. 왜 지금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공산주의가 더 이상 번역을 못하는 거지? 승리를 못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돼. 여기서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하부 구조를 넘어서 인간의 의식, 무의식, 종교, 신화 이건 막시즘으로서는 굉장히 터부시했던 것들이야. 부르주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스트 막시즘으로 가서는 인간의 무의식이며 상부 구조로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옛날 막시즘이랑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을 위해서는 다 끌어들이는 거야. 이제 바디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학책을 쓰잖아. 알랑 바디우가 사도 세인트 폴을 쓰고 조지오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이탈리아의 철학자 막시스트. 리메인 타임 남겨진 시간들이라는 책을 쓰고 슬라보의 지젝 당연히 지금 신학책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데리 이글튼이라는 사람도 신학책 많이 쓰고 있고 막시스트들이 이제는 옛날 막시즈가 아니야. 굉장히 이제 신학화되고 형이사학적인 막시즘이 되면서 자본에 의한 전지구적으로 재편된 이 제국의 질서를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 그건 막시즘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면서 이것까지 다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죠. 요 바디우에 대한 공부도 할 거예요. 바디우 책 있죠, 우리? 있죠, 세인트 폴? 그러니까 바디우는 요 라인에 서 있는 거야, 막시즘 라인에. 지젝은 요 라인에 서 있고, 우리가 또 누굴 공부하죠? 여기에 지금 스트럭처리즘 공부를 할 거야. 그건 이제 푸코 할 때, 포스트도 들어가지만, 탈구조주의와 구조주의는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접점부터 탈구조주의로 지나가는 거니까 데리다가 요 라인에 있죠. 데리다 얘기할 때 여러분 탈구조주의, 구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데리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현상학, 피노메널 현상학, 이 레비나스, 하이데거, 레비나스 얘기할 때 요 라인을 할 거야. 요 위에 칸트, 헤겔, 슐라이러마 다 독일 현상학으로 분류하자면 독일 전통에서 레비나스가 이거를 극복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레비나스 할 때는 레비나스가 여러 가지 색깔, 제가 레비나스로 논문 쓴 사람이에요. 레비나스는 그런데
하나의 레비나스 접근할 때는 하나로 보진 않아. 현상학적인 전통에서 그러니까 후설, 하이데거, 레비나스로 넘어가는 현상학적인 전통에서 현상학을 극복하는 레비나스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대교 랍비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레비나스 책을 읽는 게 힘들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철학적인 공부가 조금 되어 있어서 레비나스의 철학적인 부분, 현상학을 까고 하이데거를 넘어가고 나서의 요 극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가는데 레비나스의 결론적인 거, 타자의 얼굴, 무한, 흔적 이런 거는 여러분 현상학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건 다분히 헤브라이즘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거야. 탈무드를 강의했던 사람이고 랍비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가서는 되게 점프를 하는 거죠.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또 이 사람 그리고 레비나스 할 때 여러분 공부하시겠지만 러시아 태생이에요. 리투아니아. 그때 이제 제정은 러시아 짜르 때고 고등학교 때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산화가 되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으로. 근데 초중고 때는 다 러시아어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 톨스토이나 토스토옙스키나 누구죠? 차이콥스키나 이런 러시아 자연주의, 러시아 평화주의 이런 사상이 또 있어. 이 사람 안에. 그러니까 러시아적인 감수성, 헤브라이즘적인 신적인 어떠한 상상력, 그리고 독일 관념론. 요 세 개가 레비나스 안에 있죠. 레비나스 텍스트를 읽는 건 불가능해. 요 세 개를 다 이렇게 어느 행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오독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해. 레비나스 그때 난 이렇게 읽었어 우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잡는 게 하나 있어야지. 내가 러시아적인 감수성이다. 유대교다, 하이데거다, 후서이다. 이거 하나는 알고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레비나스 할 때는 이걸 훑을 거예요. 또 누가 있죠? 이제 거의 다 되는 거지. 지제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상적인 계보를 할 때 막스와 프로이드와 니체를 기본값으로 하고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가 또 다른 기본값이고 또 칸트와 헤겔, 슐라이로마의 독일 기본적인 변증법에 대한 이야기,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 흐름 속에서 현대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합종 연행을 한다는 거야. 합종. 도표에는 실존주의 샤르트까지. 샤르트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 이게 여기서 왜냐하면은 현상학, 해석학, 실존주의가 이렇게 변해가요. 이게 변종이야 변종. 다른 그건 아니고 변종들이고 실존주의 가서 실존주의 이후엔 다 이제 없어져. 실존주의랑 결국 이 구조주의랑 마지막으로 대결하다가 여기로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디우를 하고 지젝을 하고 푸코를 하고 데리다를 하고 레비나스를 하고 니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베냐민 여기 있죠. 베냐민도 막시스트야. 베냐민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인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리베로 같은 느낌이랄까. 베냐민도 유대 철학자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베냐민도 그렇고 베냐민, 데리다, 레비나스가 유대인이야. 사유가 비슷한 건 아니죠. 베냐민의 메시아니즘, 데리다의 메시아니즘, 레비나스의 메시아니즘은 유대교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 기독교에서 메시아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 달라. 그리고 그 메시아적인 것에 대한 의견은 요 세 사람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그리스도교적인 메시아주의가 아니라 유대적인 메시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깔려 있고 요거 할 때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를 이렇게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를 되게 좀 이제 알아야 요 감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앞으로 요 포메이션 안에서 하나씩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니체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하고 요런 베이스 안에서 하시고 막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프로이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지젝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젝은 그런데 너무 특이한 사람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빨갱이잖아. 막시스트예요. 유고슬라비아 태생이니까.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에서 학자가 된다는 것은 유물론적인 변증법적인 유물론의 관점으로 사회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학위를 따는 거야. 기본적으로 철저한 막시스트예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을 해. 락강의 사위인 자크 알렉 밀러라고 프랑스에 가서 자크 알렉 밀러 밑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막시즘 유물론하고 유물론자잖아. 정신분석학은 뭐야? 무의식이잖아. 이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거야. 막시즘과 유물론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막시즘과 여러분 또 자기는 헤겔리안이라고 해. 헤겔적인 종합, 헤겔적인 체계 이걸 구축하려 주체를 버리지 않아 또. 주체를 죽은 주체를 다시 복원하려고 그래. 근데 그 주체는 죽어버린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겠지? 그 주체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역사를 또 여전히 진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또 관념론자이기도 해. 헤겔이야. 그러니까 헤겔적인 것, 락강적인 것, 막스적인 것. 요 세 가지 만날 수 없는 서양의 큰 지점들이 다 지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젝을 읽으면은 제가 취미가 지젝체 모으는 거였죠. 지젝을 읽으면은 야,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하구나. 지젝을 읽고 나잖아요. 지젝의 너무 큰 매력은 뭐냐? 뭔가 완성을 했어. 근데 마지막에 약간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유주얼 서스펙트 아세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틈과 균열을 쫙 남기면서 끝을 내. 그럼 완전히 그냥 미치게 만들죠.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틈과 균열이 있는 거를 독자가 느끼게 해요.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실제를 구성했는데 모든 걸 설명했는데 거기서 틈과 균열이 있어서 유령처럼 다시 뭔가 딱 여백을 남기고 딱 끝이 나. 또 다른 책을 보게 하고 이런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이기도 하죠. 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아마 포스트 모더니스트 사상가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 책으로 한번 갑시다. 79페이지 80페이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19세기에 등장한 3대 천재 막스, 프로이드, 니체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니체는 이성중심주의의 제동을 걸면서 반이성주의를 주장했고 프로이드는 의식에 반하는 무의식을 문제로 삼았고 마르크스는 정신이 아닌 물질을 역사의 발전의 동력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서구 사회를 지배해왔던 이성과 의식과 정신의 원칙을 깨트린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웠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래로 진서미의 해석학 아래서 여러분 이제 읽히죠? 이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수미일관한 해석의 전통을 유지해왔다. 세상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진리의 영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의 영역, 그리고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미가 하나로 통합되어 원한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성적인 것은 선하고 선한 것은 아름다우며 아름다운 것은 진리일 수 있다는 공리가 완성된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진서미의 합체를 정치철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국가란 이성계급이 의지계급을 작동하여 욕망계급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진서미로 이루어진 의미의 계열과 서열이 서양의 정신에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성이랑 하나로 뭉쳐있는 진선미가 각각의 자의식을 획등하면서 자기 분열을 일으켜 독립해가는 과정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과학적 진리와 윤리적 선함과 미적인 아름다움이 각각이 분리되면서 독립된 위상을 갖춰 나가던 시기가 근대다. 여러분 막스 베버란 사람 아시죠? 막스 베버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진선미가 옛날 고중세 때까지 하나로 된 원한적인 통일성 갖춘 체제가 고중세였다면 소설의 이론을 쓴 사람. 루카치. 게오르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의 이론이라는 그게 막시스트 철학자죠. 대표적인 이제 후기 막시스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소설 비평하는 사람들은 다 읽는 책이에요. 거기 이제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되게 아름다운 문장인데 근데 고중세가 지니고 있었던 되게 아름다움을 낭만적으로 묘사한 글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냥 별만 바라보고 걸어만 가도 내가 당도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걸어가고 거기에 당도했던 시절.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늘에 별이 없잖아. 안 보이잖아. 이제 별이 안 보이고. 별만 보고 저 별만 보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도달할 유토피아가 있을 거야.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니까 그렇게 유토피아가 있어. 그런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게 고중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 참된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진리인 그 세계. 그게 고중세였다면 막스 베버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벗어난 근대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대가 선생님 뭡니까? 막스 베버가 베를린에서 종강 강연을 하고 끝났는데 학생이 선생님 그 선생님이 근대가 뭐예요? 선생님이 살았던 근대는 가치 영역이 분화되던 시대다. 가치 영역이 뭐야? 진선미지. 진선미가 옛날에 세계가 하나였는데 근대는 가치 영역, 이 진선미가 딱 헤쳐나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근대는 주술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던 시대다. 주술적인 게 뭐죠, 여러분? 종교죠. 너무나 아주 극명하게 근대에 대해서 또 베버처럼 명확하게 규정 지은 사람이었죠. 지금 그 얘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단 건너뛰어서 여러분 8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니체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는 근대성이 낳은 이러한 모순을 간파했다. 마지막 80페이지 맨 밑에 문단. 이렇듯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진선미가 아니라 그 반대의 위악추가 오히려 사유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면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악추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폐하고 제거되고 망각된 가치들. 아까 여러분 거대 서사의 붕괴와 작은 이야기의 발견이라고 했잖아. 작은 이야기들인 거지. 위악추가 작은 이야기죠. 여성이, 동성애자가, 동물이, 비인간 존재들이 위악추였잖아. 자연이 위악추였고, 그렇죠? 진선미가 아닌 영역이었잖아. 그런 것들이 곧 타자죠. 타자란 동일성의 바깥에 있으면서 동일자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자 혹은 동일성 안에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자를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문제는 포스트 모던 논쟁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여러분 모든 포스트 담론들이 다 타자에 대한 설명을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모든 포스트 담론들은 다 타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다 포스트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다 그런 식으로. 락강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주체 철학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 이거 에끄리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끄리 번역이 됐죠. 한 800페이지 되는 락강이 유일하게 쓴 책이 에끄리예요. 남긴 책이. 세미나도 있는데 세미나는 그냥 녹취한 거고, 에끄리가 이제 에끄리에 나온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전환함으로써 근대적 주체에 대한 타자의 반란을 시도했다. 푸코는 기존의 주체 대신 자기를 제안했다. 주체가 정의, 자유, 민주, 민족 같은 거대 담론을 추구하는 주인공이라면 자기는 작은 이야기, 즉 일상의 주인공이다. 푸코는 전체성항으로 함몰된 주체가 아니라 전체성의 논리로부터 빠져나오는 자기, 대타자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타자의 목소리에 조소를 날리는 자기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사불란한 통제가 아니라 타자들이 지니는 차이와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새로운 통합 방식을 추구한다. 레비나스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그 다음부터 레비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레비나스가 이제 포스트 담론의 가장 중요한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타자 레비나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였고, 빨리 끝내래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모임이 이게 끝났고요. 되게 우왕좌왕 뭐 정신없이 말하는데,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분 많았을 텐데, 오늘 처음 인트로덕션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정말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여러분들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서사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그 기억이 어쩌면 포스트 모던 담론 하나하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어쩌면 포스트 모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